요즘은 어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옛날하고 조금 다르게 인식이 되나요? 큰 차이가 없으신가요? 요즘 들어서 좀 뭔가 제 생각이나 관심을 좀 타인한테 많이 뒀었는데 그걸 좀 저한테 좀 집중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리가 보통 타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는 것은 결국은 우리 내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떤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사고식의 개념이 이제 많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게 나하고 세상이 따로 별개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데카르트 이래로 그래서 대상은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 객관적인 대상을 바라보는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쩌면 고전적인 물리학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런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현대의 모든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도 발달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은 객관적인 세계나 객관적인 대상이라는 게 없다는 것이 점점 사람들에게 명확해져요. 음, 그러니까 아주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는 고전적인 물리학의 세계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그냥 확률의 세계일 뿐이고 고정된 게 없다는 쪽으로 가는 거죠. 대상 자체가 아주 객관적이라고 봤는데 바라보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다르다는 얘기. 그 아주 재밌는 게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기 혼자 있을 때하고 누군가 바라볼 때 드러나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가장 작은 입자도 그와 같다는 얘기예요. 음, 관찰자가 있을 때와 관찰자가 없을 때 모습이 다르다고 하는 거 이게 아주 깜짝 놀랄 사실인 거죠. 그 객관적인 세계관에서는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그게 파장이냐 입자냐 하는 이론이 나와요. 입자라고 한다면 그건 무게가 있는 거잖아요. 음, 물질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 햇빛을 물질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파장이냐 입자냐 하는 거가 이 물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사람이 관찰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이거 파장이에요. 근데 사람이 관찰하고 있으면 이게 입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물질마저도 관찰자와 관찰되는 대상 간의 관계에서 어떤 하나의 모습이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 관찰자도 그 관찰자의 그 에너지가 네. 그, 예, 그 원 대상한테 영향을 미쳐서 원 대상이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도 이거 뭐라고 설명해낼 수 없는 현상을 만난 거죠. 그래서 새로운 물리학이 열리는 거죠. 네. 요즘은 양자역학이랑 그다음 촉근 이론도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어,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그 서로의 에너지를 통해서 네, 영향을 받는다는, 네, 되게 정신분석학 지금 배우는 과정이랑 되게 비슷한 내용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는 우리는 세계를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이해했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서양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않는 걸 믿지 않았는데 점차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견해가 옳지 않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는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석에서 발견하고 있는 큰 어떤 기여 중에 하나가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 이거를 과거에는 처음에는 셀프란 용어하고 같이 썼는데 나중에는 우리 마음의 세 가지 구조 중에 하나로
슈퍼 이고나 이드가 있고 이고가 따로 있다. 이렇게 용어가 여러 다양한 의미로 쓰여 왔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의식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consciousness. 그런데 정신분석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의식적인 나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내가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consciousness,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것 말고 내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내 안에 두 개의 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고가 무의식적인 이고하고 의식적인 이고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내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의식적인 자기만 자기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근데 이 무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이걸 일반화한 건 프로이드지만 사실은 그 개념은 인도에서 벌써 있었던 개념이에요. 말하자면 2000년 전 이전에. 그 불교의 인식론 중에는 의식을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왔어요. 우리의 정신활동을 안이비 설신이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봐서 일식, 이식, 삼식, 사식, 오식, 육식까지를 우리 신체하고 관련시켜서 의식이 있다고 봤어요. 그 여러 개의 의식으로 나누고 그리고 칠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칠식은 요즘 프로이드의 이론으로 보면 그걸 전의식이라고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눴어요. 세 가지로. 그래서 과거에 인도에서 가지고 있었던 개념 중에 그러니까 힌두교나 불교 쪽의 개념들이에요. 여기서 일식부터 육식까지 있고 그리고 칠식은 개념이 전의식과 비슷하고 팔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팔식은 장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장한다는 개념인데 우리의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행동은 기록되는 곳이 있다. 이게 장식이라고 봤어요. 팔식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이 팔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이걸 이제 학설이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이 팔식이 아레아식이라는 용어를 붙였는데 얘가 있어가지고 얘는 없어지지 않고 윤회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대승불교가 발달하면서 이게 윤회하는 게 아니라고 윤회를 부인하는 불교 학설과 윤회를 인정하는 학설이 이게 아주 첨예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불자들마저도 불교 신자들 또 불교 지도자들 중에도 이 두 가지가 첨예하게 갈라지고 있는 것을 보여요. 저도 불교를 좀 이해하려고 애써 보는데 계속 어려운 이유가 불교 학자나 어, 불교 영성 지도자들이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진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지 어, 불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이걸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데 어쨌든 두 가지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분들은 이 장식이라는 개념을 이미 가지고 있어 무의식의 세계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 그걸 무의식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의식의 하나로 본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의 사물을 이해할 때 용어의 메인은 우리가 언어에 속는데 사실은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가 다른 이름으로 이미 일종으로 이해되고 있었다는 얘기. 고대 고대 인도에서는 제가 봐서는 이 초기부터 동양의 사고방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신분석을 바로 이해하려면 정신분석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든 이론들이 사실은 힌두교나 불교에서 2000년 전부터 계속 서로 논쟁해온 부분이 서양 사람들의 눈으로 다시 재현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떠면은
서구적인 어떤 학문에 굉장히 큰 과학의 발달을 가져왔지만 좀 더 고차적인 사람이 살 만한 세계를 건설하는 데는 서구적인 개념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지점에 우리가 와 있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합리주의 중심으로 세상을 봤는데 우리가 이성대로 한다면은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봤는데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덕 기준하고 상관없는 합리성이에요. 우리의 이성은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좋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합리성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교육받은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성적인 인간이 되면 세, 세상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것 같은데 가장 그 지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들, 인텔렉추얼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지적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느냐. 한 점에서 가장 머리가 발달한 사람, 그 지성이 발달한 사람일수록 잔꾀도 많아지고 자기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데도 과감하게 이걸 할 수 있는 이런 묘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서구의 합리주의가 한계에 왔다는 이성 중심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성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쳐버린 거죠. 그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라는 의미가 상실돼 버린 거죠. 그래서 서구에서 신은 죽었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신을 뭐라고 할까 서양의 과거에 신의 개념을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가져오는 건 있어 오케이. 그런데 인본주의로 가져왔으면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지금 공백 상태. 그래서 가치관의 혼란이 온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것을 그러니까 과거의 합리주의가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우리말 번역이 후기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서 모더니즘하고 후기 모더니즘이 같은 것처럼 연장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합리주의 중심 객관적인 세계를 믿는 이런 과거의 전통과 20세기에 와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반모더니즘이라고 봐야 돼요. 후기 모더니즘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모더니즘을 극복한 어떤 모더니즘을 떠난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번역하는 것부터 후기 모더니즘이라고 그러면 전기 모더니즘이 후기 모더니즘을 발달했다 이렇게 보는데 모더니즘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후기 모더니즘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서는 절대적인 것이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있죠.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것은 좋은데 다 상대화하고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될지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가 맹목적인 절대주의에서 벗어난 것은 좋은데 아무것도 진리는 없다는 쪽으로 또 가버린 극단적으로 가니까 객관적인 진실은 없다. 각자가 믿는 진실이 있을 뿐이다.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거 자체도 또 하나의 혼란이죠. 그래서 쉽지 않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스리기 위해서는 서구적인 개념과 우리 동양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어느 학자도 한 사람이 이걸 조화롭게 모든 것을 정리할 수가 없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건 결국은 근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를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인데 이건 인류가 이 세상에 출현한 이후 지적 작업이나 자기를 이해하는 작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는 것인데 이걸 일목요연하게 누군가가 정리해서
이걸 보여주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이게 실존적인 질문이라고 보이죠. 내가 누구인가는 결국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본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 사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과정. 그 과정을 얼마나 성실하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의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학문적인 견해의 차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인격적인 성숙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게 어쩌면 정치분석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 내담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게 2차적이에요. 1차적으로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체험과 견해 그리고 소신이 어느 정도 형성돼. 근데 이게 고정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이긴 하지만 끊임없이 이 자기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과정을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고착된 관념 속에 우리가 매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성장을 멈춘 상태가 된다는 얘기. 그게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러니까 객관이 있다고 보는 거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그 확실한 나의 신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웃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 임상에서는 내담자를 만났을 때 내가 가진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분을 본다고 한다면은 어, 이게 어떤 모더니즘적인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구체적인 실상을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이론 체계나 이념 체계, 고착된 세계에 대한 이해, 대상에 대한 고착된 이해를 가지고 들어갈 이분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이해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상과 자기가 상호 간에 영향을 주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현상 자체가 고착된 너와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너는 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너는 나도 너를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 관계 이게 어쩌면 인과관계인데 이 인과관계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코웃 얘기를 할 텐데 코웃의 이론이 이런 셀프에 대한 이론이죠. 자기가 자기가 발달해야 된다. 그럼 셀프가 건강한 자기, 그래 컨스트럭티브한 셀프를 어떻게 발달시킬 것인가 하는 쪽의 이론이기 때문에 이 셀프에 대한 얘기는 결국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로 직결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호흡이 제기한 몇 가지 어떤 논점들이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갈 것은 좀 더 넓게 우리가 이고나 셀프라고 하는 거 다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다 헷갈리죠? 어떤 사람은 나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셀프는 주로 자기라고 번역을 하고 이고는 자아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자아하고 자기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되는데 번역상으로는 하나의 정착되어 있는 것은 그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고라는 말, 자아라는 말 자체가 프로이드 초기부터 이거 셀프 자기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이거를 독특한 개념으로 쓰기도 한다는 얘기. 셀프하고 이거를 같이 얘기를 초기에는 했었어요. 같은 의미로. 그러다가 이거는 마음의 한 부분이다. 테크니컬하게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 속에서 그 중에 일부를 이거라고 한다. 그래서 이건 셀프하고 다르다. 한데 이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 이거 속에 이거하고 셀프를 어떻게 서로 연결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정신분석적인 어떤 연구자들이 있는데 이걸 영성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 셀프라는 것은 더 깊은 의미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참자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트루 셀프가 그럼 트루 셀프가 무엇이냐? 단순한 정신분석적인 개념이냐?
트루 셀프를 무엇으로 이해할 것인가는 굉장히 영성적인 얘기들과 연결돼요. 그 정신분석에서 여러분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화두들을 여러분 각자의 것으로 가져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소화해내야 되는 작업이죠. 어, 저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어떤 개념에서 벗어나서 실상을 단순히 언어로서 이해하는 것 너머에 실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로써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들이 실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성적인 접근과 정신분석적인 접근, 철학적인 접근을 함께 해 나가면서 조금씩 터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의 순례 과정을 충실하게 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정신분석의 공부 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저 나름대로 원의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